하나금융투자의 신흥국 투자전략팀장님이신 김경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중국 전망과 전략. 최근에 중국이 좀 시끄러웠어요. 네. 공포와 과열 사이 오늘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뭐 중국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저희가 매달 내는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좀 특히 좀 내년까지 봤을 때 투자 리밸런싱이라고 좀 거창하게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투자가 아무래도 홍콩이나 ADR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본토를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하반기에 좀 삼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뭐 1년에 최근에 뭐 왜 빠졌나 뭐 어떤 그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 정책 구상 얘기를 좀 드리고 본토를 또 왜 사야 되는지 한다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토를 사야 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처음부터 결론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역시 팀장님께서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상장된 ADR 빼고 홍콩 항생테크에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 빼고 들어가자. 본토 말씀이죠? 상장 주식을 네, 사자.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해서 저는 이제 원래 매크로부터 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좋아해요. 중국은 네.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출고 가격, 기업 출고 가격을 보고 있고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나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사실 없고 네. 중국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을 사자는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토든 홍콩이든 연말에 제조업을 사자라는 의견으로 하반기 올해 전망을 했었었고, 근데 사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기대되는 게 앞으로 뭐 캐펙스 투자도 있고, 네. 또 미중 관계 하에서 이제 기술 혁신을 하고 각자 이제 성을 지으면서 수직 계열화 시킨다고 얘기하니까 중국의 이제 뭐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사자. 근데 이 정도로 홍콩의 빅테크나 소비주하고 대비해서 본토의 이런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벌어질지는 몰랐고요. 네. 그건 이제 한쪽에서 규제가 훨씬 더 부각되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제 쪽에 대한 공포가 훨씬 컸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여기서 뭐 더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생테크 말씀하신 것들이나 빅테크 ADR 이런 거를 지금 뭐 급변동하기보다는 포지션이 이제 있으셨을 경우에는 조금 하반기에 오를 때, 그러니까 기존의 본토의 소부장이나 반도체, 전기차 같은 게 워낙 많이 올랐고 그게 과창판 인덱스라고 스타 50으로 대변되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과열 때문에 좀 빠지면 걔는 늘릴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항생테크나 이제 기존에 많이 저희가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시기가 늦어졌지만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더더욱이 본토 포지션을 좀 늘리고 본토 쪽에 이제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 준비해 오신 거. 네, 몇 가지 뭐 보면서 또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보시죠.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뭐 제 자료는 이제 공유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 그림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네.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정책을 보고 있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규제 쪽에 대한 정책이 좀 많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6월 달에 이제 중국 정부 했던 얘기가 공동 부유 시범 특구라는 얘기를 좀 하기 시작을 합니다. 7월 1일에 이제 창당 100주년 행사 앞두고 뭐를 이제 발표를 할까 저는 이제 기다리던 차에 공동 부유 시범 특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소득이 작년 기준 딱 만불이 됐어요. 그래서 1인당 소득 만불이 됐는데 이제 등소평이 얘기했던 샤오캉 사회, 즉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가 작년에 이제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목표는 그럼 기존의 의식주 해결되는 선부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공부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액션의 어떤 대표 거점으로서 항주가 있는 저장성, 절강성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네. 그 지역을 공동부유 시범특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포함된 기업들은 좀 긴장할 수 있는 이슈로 제가 봤던 이유가 일종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같은 거 좀 만들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론, 북리후생 그리고 그쪽의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급변하게 하는 이제 얘기를 6월 달에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7월 들어서 아시는 사교육 규제를 사실상 뭐 비영리화시키는 식의 조치라든지 지난주만 해도 거의 10개 도시에서 나온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중국 정부가 공부론이라는 얘기, 공동부유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조 자체 정책의 중심이 이제 어떤 대중의 어떤 소비 쪽이나 이런 B2C에 있는 기업들이 좀 긴장할 수 있는 이제 정책들인 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책임론 그리고 가게가 과연 애를 못 낳을 정도로 좀 힘든 게 뭐냐? 그럼 뭐 공통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주거 비용, 그 다음에
교육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쪽의 기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7월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밀도 있게 이제 밀어붙이는 정책들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내년 10월 달이 임기 만 10년이 되는 시진핑이 이제 본인이 5년을 더 최소한 더 하려고 할 텐데 내년 10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정책관 좀 싸우지 말자라고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왜 계속 해야 되는지의 명분 중에 이 보여드리는 차트에 있는 주거 비용이나 교육비 절감 쪽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중 관계 쪽에서 본인이 끌고 가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탈탄소 전략도 어려운 미션이니 본인이 적임지다라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밀도 높은 정책들의 근원은 이 인구 정책 쪽에서 시작된 부분이나 공동부유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촉될 수 있는 기업들은 제가 기업이라면 고마진을 취하고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재투자라거나 좀 숨기려고 하는 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화 쪽에서 보면 좀 어떤 배반적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 정부의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주로 가게가 최종 소비자인 B2C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정책을 이해를 하면 내년까지 저희가 정책에 반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가격보다는 정책이 좀 우선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세계 시장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홍콩이 있고 홍콩이 한 2,400개 종목이 있고 본토가 이제 상해 심춘으로 얘기하는 A주 시장이 대략 한 4,100개 정도 지금 숫자가 되고요. ADR은 사실 불과 28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미국 상장된 ADR인데 대부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홍콩하고 ADR은 합쳐서 한 70%가 서비스업이에요. 네. 이제 아무래도 주로 B2C에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이 많고요. 본토는 성장성은 과거에 좀 떨어진다고 했지만 70%가 좀 제조업으로 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규제 쪽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뒤에서 이제 부양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부양성 정책들은 제조업에 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본토에 조금 비중이 높은 업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림 갖고 온 게 이번에 이제 시장이 규제 쪽이나 중국의 어떤 그런 밀도 높은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취약성을 좀 드러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제가 뒤에서 좀 드릴 거고 하나는 두 번째는 주로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중국에 저희도 투자하면은 본토든 홍콩이든 ADR든 상관없이 1등기업 투자가 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네. 특히 1등 중에서도 B2C 쪽에서 소비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이 아무래도 1등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상장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탑5 기업들의 ROE하고 네. 나머지 기업들의 이제 ROE 보여드린 건데 아무래도 시총 상위군 애들이 강자 독식 구도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5년이었었거든요. 네. 기억해 보시면 중국이 2015년에 한번 상해 증오지수 6,000포인트 간다고 그러고 한번 급락한 다음에 2016년부터 개인이 다 빠져나가면서 본토든 홍콩이든 기관 위주 장세가 강제적으로 돼버렸고 외국인이 후강통, 션강통 시작한 2015, 16년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오타이 같은 황서제약으로 대변되는 소비재 1등 기업들을 네. 취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그들의 ROE가 압도적으로 구조조정, 그러니까 산업 집중도 상승하에서 상당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린 것도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소비재가 좀 많았고 네. 빅테크 1등 기업이 워낙 중국에서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투자하게 되면 포지션이 홍콩 ADR이 좀 많았고 홍콩 ADR 서비스업 70% 중심에서 소비재 또 이런 빅테크 1등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충격과 공포가 훨씬 더 컸다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급락 후에 대응을 말씀을 즉각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포지션을 조금 압축하고 본토의 이제 제조 기업들이나 정책의 친방향 좀 순방향 쪽을 좀 확대하자는 전략을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내년까지 놓고 보면은 큰 기조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홍콩 ADR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떤 세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법안은 꼭 앞으로 주목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를 꼭 보시면 정책들 정리를 좀 해놨는데 꼭 주목하셔야 되는 정책 세 가지, 즉 홍콩과 ADR이 지금 저점이 어느 정도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불확실성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시는 반독점법입니다. 이거는 네.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지난 12월에 처음 제시해서 시행령이 이제
3분기에 이제 사실상 이제 입법이 되면은 정책은 이미 선반영을 좀 했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두 번째가 6월 달에 통과된 데이터 안전법입니다. 이번에 뭐 아시는 띠디 추싱이 미국 상장하자마자 그 난리가 난 이유 중에 상당히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내에 있는 중국 기업의 경우는 역외 서버가 있더라도 데이터가 어떤 전송되거나 이동되거나 어떤 가공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6월에 통과가 돼서 9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 경험상 중국은 선전을 극대화시키는 이제 전략을 쓰기 때문에 네. 가장 유명하거나 독점의 이제 구조나 데이터가 민감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희생양처럼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7월 달에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데 증권 위법행위 방지 의견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통상적으로 당하고 국무원이라는 정부하고 같이 연합해서 내는 정책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네. 그 연합해서 7월 달에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권 위법행위 방지 이런 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저희가 해외 상장한 중국의 이런 기업들의 상장 지배 구조를 일부 건드릴 수 있는 그 역외 상장 구조의 이제 지배 구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배 구조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네.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은 홍콩 혹은 ADR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 이건 다 본토를 제외한 역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역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자금 조달을 받으려면 중국의 법상 인터넷 교육 이런 서비스업의 경우는 막아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달을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 이제 트랙 레코드가 없는 이런 민영 기업들의 경우는 해외 상장을 많이 선택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네. 20년 전부터 처음 할 때부터 VIE라고 가변 이익 실체라는 이상한 지배 구조를 택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VI 지배 구조가 어떤 거냐면 사실상 껍질이 미국에 먼저 상장을 하고 껍질이 우회해서 본사에 있는 지주사에게 다시 재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실체에 저희가 상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상 어떤 가변이익 실체라는 걸 하나 세워놓고 그 기업이 상장을 알리바바가 하게 되면 알리바바 본사 지주사에게 재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민영 기업이나 일부 기업들이 외자에게 이런 예민한 인터넷 산업들이 직접 투자 받는 걸 우회해서 오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게 20년이나 된 거라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대충 이런 구조인 거는 대충 아세요. ADR이나 홍콩이 이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번에 나온 7월 달에 이 위법행위 의견에서 일부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과 부정을 한 적이 없으나 이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향후에 이제 문제시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독점법, 데이터 안전법, 그리고 증권 위법행위 방지 의견이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게 사실은 띠디 추싱이었던 거죠. 제가 그 즉각스러운 중국 정부의 행동 자체를 제가 뭐 어떤 옹호하거나 그런 주는 전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도 급작스러웠으나 이제 돌이켜 보면 이 세 가지 입법을 앞둔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이 교묘하게 겹친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나 ADR이 지금 현재 모든 그 정책 카드가 이제 펼쳐진 상황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일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졌는데 네. 이 정책의 밀도라든지 깊이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 데이터 안전법이나 증권 위법행위 방지 관련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조심하자는 생각을 빅테크 쪽에는 갖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네.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나 일부 소비 기업들의 생태계가 원활하거나 혹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웬만하면 규제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왔던 것들이 점점 이제 장치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이라도 네. 하반기에 좀 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하게 되면 좀 줄여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반독점법은 이미 뭐 매출의 4% 정도까지 해서 얼마 전에 네. 메이투안도 때려 맞았고 네. 이제 각각 맞고는 있는데 나머지 데이터 안전법이 저촉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실제로 이제 지배 구조까지 문제 삼아서
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패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다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례를 좀 보고 하단과 상단을 좀 보고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별 종목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롭지는 않은 이제 정책들이 됐지만 실제 그 최종적인 제재 범위라든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3분기의 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도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 제재 범위라든지 이런 디테일은 없어요. 없고 네. 그 데이터 안전법 역시도 데이터 안전,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마윈 이슈라든지 엔투그룹 상장 중단 이슈가 결국에는 뭐 핀테크 리스크 관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CBDC 같은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앞두고 데이터의 생태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통제의 힘을 갖고 그게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을 강화하는 쪽이든 데이터 활용이든 간에 이제 본인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로서 역외에 손이 안 닿는 기업애들까지도 뭔가 문제지 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게 데이터 안전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걸 떠나서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할 때 그런 후폭풍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느냐. 새로 이제 시행되는 9월의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민일보에서 그 투자할 것이 이렇게 뭐 그 인민들의 장바구니만 있는 게 아니다, 뭐 무배추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글을 올려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기업들은 소매 쪽에 에 대한 장사보다는 국가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라라는 뉘앙스를 인민일보에서 던졌어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거에서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그럼 그동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 방점을 딱 찍으면 그 방향성으로 세게 간다. 그 과거에 그러왔으니 조심하자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신 얘기를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트라이 해보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말이 좀 웃기지만 어떤 중앙 차원에서 좀 해보고 다시 물를 수 있는 정책이 있는 거고 네. 정치 역학적으로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이거는 기조가 아예 바뀌어서 이거는 쉽게 꺾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뒤에 사례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2012년 10월 달에 시진핑이 처음 임기 시작할 때 반부패 정책이라는 네. 걸 시행을 네. 했었죠. 예. 저희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게 한 6개월, 1년 태핑하고 주가 이 정도 빠지면 마오타이 같은 애들이 그때 주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면 제일 비싼 고가 선물이니까.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3년 갔어요. 네. 디레이팅이. 그러니까 그거는 반부패 정책이 뒤돌아보면은 뭐 후계자 구도를 붕괴시키면서 본인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관련의 명분일 수도 있으나 이제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기조 자체가 이제 뭐 5년, 10년 단위로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저는 크게 거스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에서 지원하는 쪽이 있으니 이제 그쪽이 너무 노골적이지만 그쪽에 좀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 여진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강사회, 샤오캉사회는 이제 완성을 했으니 네. 모두가 부유해지는 네. 거에 대한 네. 스타트를 끊었으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샤오캉사회를 정말 그동안 수십 년간 이끌어온 것처럼 공부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정책적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네. 거기에 부합되는 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부합하지 네. 않는 쪽은 당분간은 조금 피하는 게 네, 오히려 네, 네. 나을 것 같다. 네네. 근데 저희가 앞선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많이 빠진 ADR 홍콩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새롭게 페이지 펼쳐놓은 거가 이제 지적해주신 그 질문에 조금 이제 보완성 답이라고 좀 드린다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마 이게 무역 전쟁도 겪고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작년에 이제 중국이 공급망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죠. 다른 나라들이 힘들게 되면서 수출이 좋아지고 PPI가 올라가면서 제조업을 다시 한번 육성해야 됐다는 생각을 좀 하는 시점이 네. 또 하필 만불인 시점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연초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전인데 전에도 많은 애널들이 그 남미의 사례, 그러니까 소득 만불 이후에 중진국 함정이 빠져서 어려워진 남미 사례랑 이제 탈출한 독일이나 한국, 대만 같은 사례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서비스업의 고도화라는 게 쉽지 않아서 결국엔 제조업을 비중을 항상 유지를 시켜주면서 제조업이 이제 어떤 혁신을 하고 그렇죠. 고도화한 나라들이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소득으로 간 거잖아요. 네. 중국 정부는 그게 거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이제 중국의 눈치 빠른 본토 매니저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상해 과창판이나 심천의 창업판 같은 제조 혁신 기업들이 많은 쪽을 엄청나게 지금 트레이딩한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의지 자체가 한쪽의 인구 정책이나 공부론 정책 같은 의지가 강하듯이 반대쪽에서 서비스는 이제 눈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민의 소위 말해 좀 복무하는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한다. 부동산 포함해서. 근데 네. 반대쪽의 제조업은 아무래도 제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만 생각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쪽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완을 말씀드리면 한쪽에서 제조업에 대한 전략을 상당히 더 강화하려고 하는 비단 그게 화웨이 사태 같은 일부 소부장 쪽에 이제 제한 걸린 쪽만 탈피하기 위한 기술 자립을 좀 넘어서서 제조업의 비중이라는 거를 전인대에서 처음으로 한 5년 만에 밝혔는데 제조업 비중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조금 그 펼쳐놓은 페이지가 뭐냐면 요새 중국 본토에서 이제 제일 핫했던 주식이 세 가지였거든요. 바이오테크가 하나 있었고 반도체 쪽에 장비 업체가 있었고 그다음 배터리가 좋았죠. 네, 그렇죠. 뭐 세 가지 부인할 수 없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 제일 좋았던 인덱스는 상해 스타 50이라고 해서 이제 과창판 인덱스입니다. 국내에도 네. ETF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흥하면서 중국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핫했던 게 마오타이로 대변되는 소비재 그렇죠. 1등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오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음식료에도 마오가 있고 조미료에도 마오가 있다고 해서 마오 지수인데 그게 내수 1등 기업들이 시가총액 그 업종 구성을 제가 마오 지수를 보여드린 거고 오른쪽 상단의 그림의 오른쪽에 이제 CATL 테마 지수는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흥한 건데 CATL로 대변되는 배터리 테마만이 아니라 바이오테크나 전자, 반도체, 장비, 기계, 화학 그런 기업들을 넣어서 매니저들이 사실 만든 건데 인덱스화 돼 있죠. 첨단 제조 1등 기업들입니다. 얘네들의 주가는 제가 여기 이제 자료에는 있는데 주가의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성장형 제조 테마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이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앞으로 장기적인 그림의 전조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오늘도 사실 이제 CATL 테마 지수는 빠졌습니다. 네. 워낙 과열이 돼 있어서 네네. 뒤에서 보시면 매매 집중도 엄청난데요. 빠질 때 이제 사야 되는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제조업에 대한 생각이 이런 데 좀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 저희 다 네. 인정하겠는데 네. 그 공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제조업 밀어준다 오케이 다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업종 저는 그걸 일컬어 중국의 신트로이크라고 부르거든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이거를 아무리 그건 맞지만 이 가격에 이거를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크게 한번 조정받으면 몰라도 이 가격은 너무 무서운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달 자료에 썼던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성장주를 좀 바라보는데 불편해요. 지금같이 금리가 중국이 4월부터 지금 금리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치나 성장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치주나 뭐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은 상당히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보시는 본토 상해 심천 A주 시장의 거래대금 주요 테마들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2월 달에 미국 금리 올랐을 때 이제 중국 증시 한번 빠질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수 1등 기업이라는 마오 지수, 네. 마오 지수가 마지막 불꽃을 2월까지 태우면서 거래대금이 전체 A주 시장에서 20%까지 갔었거든요. 네. 일부 소비주들이 22%까지 갔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보면 주간 단위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바로 요 3대 테마 트로이카라고 얘기하신 게 19.6%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뭐 멀티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에 일부 중국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는 2060년까지인가에 그 CATL 매출을 땡겨와가지고 그런 추정을 하니까 2060년. 중국 투자자들조차도 이거 너무 과하다. 네. 예, 얼마나 지금 네. 합리화를 하려면 그러냐. 그래서 네. 저도 7월 말에 있었던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제일 센 회의에서 산업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거시운용 얘기하는 회의에서 시진핑이랑 이쪽 수뇌부가 전기차를 찍었어요. 네. 그 주도주로서.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책을 다 반영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이 페네트레이션으로 얘기하는 침투율이나 여러 가지 좀 더 증명해야 될 것들이 없으면 네. 하반기에 조정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급락형 조정이냐 음. 좀 흘러내릴 거냐인데 저는 급락형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음.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중국의 배터리 ETF나 네. 중국의 이런 그 말씀하신 그런 트로이카가 담겨 있는 것들을 아주 소폭의 조정을 보면서 들어가기에는 저도 부담스럽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요 3대 테마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B2B나 제조업이나 안 갔던 5G가 또 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큰 틀에서는 제조기업과 B2B나 어떤 소재 장비 부품을 보시는 전략이 내년에도 여전히 정책의 순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부분적으로 사는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과창판 인덱스 같은 것만 계속 살지를 좀 고민은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과열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책 선반영을 하면서 3분기 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조정을 했을 때 저희가 급히 보기보다는 홍콩이나 이런 쪽과의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을 좀 충분히 보면서 네. 항생테크를 더 살 게 아니라 내년을 좀 더 본다면 좀 과창판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좀 기회를 좀 모색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비싸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예. 네. 곁다리로 오늘 네.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잖아요. 9%, 1%대 이렇게 나오면서 좀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안 떨어지고 굉장히 네네. 고공행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는 좀 양극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평가한 걸로는 불균형한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하고 제조업하고 생산 쪽은 굉장히 과열될 정도로 좋고 네. 반대로 소매 판매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조금 느리게 회복하고 있고 네. 전후방 산업의 이제 괴리도 꽤 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재라든지 에너지 쪽 이런 쪽은 가격이 올랐고 말씀하신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 9%라는 거는 상당한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거니까 네. 그들의 출고 가격은 되게 좋은데 그걸 떼다가 생산하는 자동차나 전방 산업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지준율 인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경기가 나쁜 건 아닌데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는 근데 본인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인플레 걱정보다는 좀 더 소비나 서비스업이 원활하게 안 살아나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저희가 이제 전월비로도 보는데 전월비의 모멘텀 같은 것들은 많이 약화된 것 같고 네. 이제 알아서 탈탄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최근에 힘을 빼면서 이제 공급이 타이트할 거라는 더 쪼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그만큼 더 이제 축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나 또 오늘 많이 빠지는 유가 이런 걸 반영을 하면 저희 예상대로 이번 달을 생산자 물가가 피크를 치고 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로 대변되는 B2B 쪽은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스프레드나 마진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정점에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3분기에 여러 가지 빌미가 결국에 이런 신흥 제조 트로이커다 그렇던 아니면 이제 비철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 베이스가 그렇던 전체적으로 한 번의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기대가 되게 앞서서 그럴 수 있는데 국채 금리가 좀 오르면서 중국의 이제 무슨 빵, 라면, 오리온스러운 애들이나 네. 이런 애들이 다 상한가 갔어요. CPI는 정말 기어오르고 있거든요. 1% 뭐 좀 넘었는데 어쨌건 CPI가 소비자 물가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상회하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조금씩 컨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 바닥이고 소비자 물가에 이제 연동되는 전방이나 음식료, 필수 소비재를 다시 좀 사자라는 의견이 조금 부각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3분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이제 연말까지 소비재가 좀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빠진 소비재나 일부 이런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저가면서 들어올 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좀 줄이는 기회로 소비 빅테크 아무래도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이제 조정 압력이 분명히 3분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시 계열에서는 내년도 이제 시진핑이 내년 10월 달인가요? 재집권의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확실히 살기 좋아진 그 숨 쉴 수 있는 애 키우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은 부스팅을 할 것이고 나머지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억누를 것이다라는 기조에서 내년 1년 동안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눈높이가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소비 쪽은 뭐 물론 이제 교육이나 무슨 의료
부동산처럼 이게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조치가 나오는 것 대비 일반적인 뭐 소비재 파는 기업들조차까지도 그렇게 심하게 눈치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그 공동부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구설이나 혹은 당 차원의 관용 언론만 봐도 요새 두근두근거려 하는 매니저들이 중국에서 많은데 네. 그들의 좀 눈높이에 좀 부응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소비재 쪽에서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은 조금 불편한 이슈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 큰 틀에서 기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 그림 하나 좀 재밌는 거 하나를 좀 펼쳐놨는데요. 네. 이제 제 자료에 제가 본토를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본토는 제조업이 많으니까 제조업 쪽이 많은 본토를 보시지 않은 의견 중에 하나의 그림인데 중국의 그 이우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우 시장이라고 거의 만물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장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이소에서 쓰고 있는 이런 작은 공산품들 이런 것들 대부분 여기서 다 만들어 오고 네. 심지어 여기 뭐 탱크 설계도까지 갖다 주면 탱크 만들어 준다고 막 그런 얘기할 정도로 네. 상당히 유명한 시장인데요. 글로벌 수출 물가랑도 연동이 되고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 좀 중간 단계에 있는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 물가 지수가 최근에 보시면은 무역 전쟁 이후부터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거는 전년비 증가율이니 이런 베이스 효과가 없는 거고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꼭 팬데믹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은 좀 끝나간다고 보는데 그들이 공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들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저물가를 유지시켜줬던 그런 역할이 저는 끝나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과 함께 중국의 역할론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거를 저희가 앞으로 한 3년, 5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론이란 전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어떤 노동자의 인권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탈탄소 전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 중국의 인건비 포함해서 생산 원가도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저는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좋겠지만 네. B2C로 전가가 안 되는 기업들 뭐 어렵겠죠. 구조조정 더 가속화될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과잉 투자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 2013년 이후 저희 창화정 끝날 때쯤부터 해서 보면은 중국이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네. 예, 신규 투자한 섹터가 많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설비 투자도 앞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덜했다. 그래서 과잉 투자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들 때문에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상당히 그 출고 가격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시대는 저는 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론도 저는 결국에 기업들이 가격을 좀 올리는 상황이라고 보죠.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만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대체자가 나오면 되는데 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죠. 네. 그리고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미중 간에 서로 수직 계열화 시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블록화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물가를 억제시켰던 이 역할론이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화두로 이번 공부론 또 제재 산업 규제 이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탄소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제조기업들을 좀 더 편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검증된 살아남은 상위 1등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소비 빅테크 1등 기업을 투자했던 지난 5년의 시절에서 이제 출고가가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가 레벨업되는 시대라면 중국의 이제 살아남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조 1등 기업을 CATL처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이제 본토를 더 공략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고 반도체 기업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이게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상장된 기업 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저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의 우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들어서 과창판이라는 인덱스로 상장한 반도체 기업 상장 기업 수가 작년 이제 거의 연간 기준의 수준을 상반기에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7월 1일에 창단 100주년 행사 앞두고 일주일 동안 무려 한 18개 정도의 반도체 기업들을 뭐 팹리스도 그렇고 파운더리 형태나 다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국 정부가 앞으로 반도체 쪽, 그러니까 기존의 칭화윤희 같은 일종의 대출 우대나 보조금 형태로 해서 안일하게 이제 대응해서 실패한 부분 케이스를 자본시장에 좀 맡겨보겠다는 기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창판 인덱스가 버블이 꽤 많이 끼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창판에다 올리겠다는 기업은 부동산, 빅테크, 핀테크 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드웨어만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2019년 6월에 처음 만든 이제 시진핑 인덱스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본인들의 정책이 성공하는지 여부는 이 반도체를 지금 상장 리스팅 시키고 있는 과창판을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과창판을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과창판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반대 이제 약간의 롱숏 개념이 돼가는 국내 제조업과 중국의 제조업의 상황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제조기업을 투자를 꼭 안 하시더라도 그 과창판 같은 반도체 리스팅 인덱스는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생산자 물가가 좋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그냥 거의 100% 설비 투자겠죠. 네. 이제 얘네들이 캐펙스 투자할 텐데 옛날같이 철강이나 비철이나 조선이나 제지나 이런 애들이 투자하는 시대는 아닌 거고 걔네들은 억제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고 앞으로 이제 오를 애들은 중국에서 지금 돈 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포함된 이런 테크 기업들이겠죠. 얘네들의 투자는 이미 올해 실적에 이미 상반기에 확인이 되고 있고 캐펙스가 느는 애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캐펙스라는 게 뭐 원래도 한 5년이 넘는 사이클이고 실제로 중국의 경우는 보시는 대로 뭐 김영민 위원님 옛날에 건설 조선 다시 플랜트 보실 때부터 해서 2012, 13년 피크였고 지금 중국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애들은 할 거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소수 리스팅된 상위 탑5, 탑3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롯데케미칼, 중국의 포스코, 중국의 뭐 이런 배터리 그 저희 LG화학 같은 기업들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중국 내에서 이렇게 집중도가 얘네들에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의 제조기업들의 이 전통이든 첨단이든 1등 기업들 꼭 보셔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시대로 내년에 중국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난 거의 20년이죠. WTO 네. 중국이 WTO에 진입하고 나서 글로벌리 사실 디플레이 지금 미국 연준이 디플레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디플레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그렇죠. 하면서 모든 단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디플레이를 수출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20년의 역사가 마감을 하고 종착을 하고 드디어 이제 글로벌 하청업체로서의 역할을 정리하고 이제 자체적인 제조업 증설과 자체 산업을 키워나가면서 마치 한국과 같은 또는 일본과 같은 그런 지향성을 가진 국가로 지금 거듭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돌아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그 디플레 망령과의 싸움이 이제 진짜 인플레가 오는 걸로 한번 진짜 20몇 년 만에 인플레가 오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단에서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맞겨루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펼쳐놓은 그 페이지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산업 경쟁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신흥국 안에서도 롱숏 개념으로 하는데 그 수급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안 온 이유가 꼭 중국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외국인이 사는 주식의 어떤 종류를 살펴보면은 맞아요, 롱숏 같아요. 네, 그래서 본토에서 사는 주식이 기존에 많이 들고 있던 뭐 소위 말해 빼갈 같은 마오타이나 항서제약 같은 제약 같은 거 줄이고 많이 오버웨이트 있다, 즉 많이 초과 비중이 높았는데 제조업을 많이 샀어요. 네. 그게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창판의 반도체는 아닌데 SMRC나 이런 걸 많이 사진 않았지만 CATL 배터리 제조기업을 많이 샀죠. 그래서 제가 좀 그려본 그림이 아까 과창판 50 인덱스라는 지수가 전체 중국의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국내 순매수가 좀 거울처럼 움직였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제조업을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과창판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투자를 안 하셔도 이게 빠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올 수 있는 확률이 열린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네. 중국에 대한 제조기업의 롱 전략이 좀 식으면 또 다른 매력으로서 우리나라에 또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기업들의 전략에 좀 편승하시려면 중국의 본토 증시 그리고 본토 증시 중에 좀 더 예봉이라고 할 수 있는 과창판 50 인덱스를 투자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것 좋을 것 같다. 물론 지금은 이제 들어가시기에는 좀 비싸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을 좀 보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관찰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정말 놀랍게도 2차 전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저희가 2차 전지가 네. 빠져요. 네. 외국인들이 팔고 정말 신기하게 역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롱숏 설정이 돼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뒤에 뭐 그 중국 뭐 통화 정책이나 금리 얘기보다는 그 이걸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나요? 아니, 시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금리 얘기 다 해주세요. 네. 네. 금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오늘도 제가 금리 자료를 썼는데 뭐 금리가 문제다라고 썼는데요. 중국 금리 지금 계속 빠져요. 네. 미국 금리는 지금 오르는 걱정이 이제 네. 다시 시작됐는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원래는 보통 미국의 금리를 글로벌리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을 먼저 잘한 중국의 금리가 선도 금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보시는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5개월 정도 시차로 그려봤습니다. 즉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에 중국으로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 최근에 금리가 4월하고 7월 달 두 번에 걸쳐서 대차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3까지 갔던 게 중국이 2.8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중국 채권 매니저들도 굉장히 서로 롱숏 싸움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채권이 4월 달에 한번 내려갈 때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내수 좋아지고 뭐 방역 성공해서 이제 컨택 소비 늘어나고 백신도 우리 이제 맞기 시작했으니까 소비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상품 소비 좋아지고 서비스로 넘어갈 줄 알았던 매니저들 입장에서 안 살아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구조적으로 중국이 저는 특히 신흥국에서는 제일 먼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좀 미스테리할 정도로 고용이나 소득 데이터에 이제 중국 신뢰도 낮으니까 제가 그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이 옛날 같지 않고요. 네. 그리고 돌아다니는 트래픽은 2019년 상황이랑 거의 유사하게 중국에도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지만 쓰는 돈이 옛날에 한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중국의 서비스 PMI나 제조 PMI 같이 전월비 보는 지표들이 흘러내리면서 그거와 연동돼서 장기 금리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그 지준율 인하를 고려한 것도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는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미국 쪽에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좀 이제 그 금리 상승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반기에 여전히 불균형한 회복이라면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을 저희가 이제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일단 저는 내년까지 좋게 보는 게 중국의 유동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상반기에 이미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네. 중국은 먼저 한번 그렇죠. 거품 빼보려고 먼저 일종의 노력, 긴축을 한 네, 거죠. 긴축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는 중국의 뭐 통화량이나 유동성 데이터들이 이미 19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매니저들이 제일 관심 갖는 지표가 여기 상단에 사회 융자 총액이라고 지네가 만든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M2 통화량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대출이 절반 그리고 사회 그림자 금융 같은 게 포함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 그냥 따라가면 인덱스 전략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이미 그 작년 이후에 저점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상황을 봐서 4분기부터 다시 확장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금리도 LPR 금리라고 매달 20일 날 고시하는 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도 인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다른 신흥국은 당연한 거고 미국이나 유로존에 조금 미래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바짝 살아나는 게 아니라 좀 늘어지면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걸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봤을 때는 중국의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긴축할 일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던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인민은행에서는 지준을 내리면서도 그 금리 인하 그러니까 유동성 총량을 늘리지는 않은 것 네,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대출이라는 게 정부 의도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되게 세게 그러니까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허. 중국에서 돈을 먹는 하마가 이제 두 축인데 지방 정부하고 부동산이거든요. 네. 근데 지방 정부는 구조적으로 이제 채권이나 발행 이런 거를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같이 인프라가 안 나오는 거고요. 네. 부동산은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지적하신 최근에 이런 중국의 유동성 지표들은 여전히 수요 측면에도 좀 내려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아마 중국 정부가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정도 지준율 인하를 하거나 조금 부양성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기대치가 이제 높지는 않으세요.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상반기에 워낙 재정과 통화를 덜 썼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을 일부 제외한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스팅을 부양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화량이나 유동성 지표들이
4분기 정도부터는 저희는 반등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저 오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기조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에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업종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전 부동산 절대 보지 말아야 되겠다. 네, 네, 동의합니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동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네. 주식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이건 뭐 단기 너무 많이 빠져서 단기 그냥 반등일까요? 빈집 공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중국 매니저들도 제가 보면은 그냥 항상 기대 안 하는 섹터가 이제 부동산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전통 인프라. 네. 왜냐면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음흠. 아무리 채권 발행을 해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아직은 저는 의미 있게는 안 보고요. 네. 이게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 부동산이 좀 주도해서 오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은 중국이 이제 집중도가 되게 낮은 산업이라서 MS를 막 2, 3% 가져가는 큰 기업이 없어요. 이미 굉장히 난립돼 있고 그래서 상황들이 다 달라서 아마도 부동산은 뭐 리츠 관련된 거나 일부 특수 지역의 일부 종목들은 갈 수 있는데 부동산 섹터가 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거의 뭐 야근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말 우리나라 거의 복제하듯이 종부세만 빼고 다 도입돼 있는데 사실상 거의 DSR에 준하는 것들이나 위장 이혼 이런 것도 되게 성행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막고 있는데 그 중국은 1선, 2선 도시가 한 30개 되는데 각각 일성, 일책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아서 해라. 기본 기조는 중앙에서 대출 규제랑 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다 규제해라라고 메시지를 줘서 각양각색 지금 규제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택 거래도 아마 이제 냉각이 될 거고 그래서 상반기는 디벨로퍼로 얘기하는 부동산 건설사 개발사들이 이제 돈줄이 죄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그나마 캐시플로우 쪽 역할을 했던 분양 시장도 9월 10월에 대목을 앞두고 얘는 이제 9월 학기니까 9월 10월 대목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는 아마 아무리 잘난 종목이 있어도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 정부도 한국이랑 비슷한 게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는데 집값은 안 잡히고 잘 안 있잖아요. 잡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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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집값은 안 잡히면서 디벨로퍼들이 집을 짓지는 못하면서 네. 그러면 GDP 성장률은 못 맞출 수도 있고 네, 네. 영향은 주지 않나요,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내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아까 제조기업의 일부 이런 성장률을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내수가 네. 크게 좋아지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이 이런 기조면 네. 아무리 부동산의 역할이 옛날보다 줄었다 해도 밸류체인이 워낙 커서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아마도 이제 공급 전략도 병행을 할 텐데 이제 수혜받는 디벨로퍼들은 소수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결국에는 뭐 소재 쪽 수요라든지 인프라 수요라든지 또 그 재정 수입의 70%가 지방 정부로 들어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까지 연결고리가 있고 가전 시장이나 뭐 이런 건자재 시장까지 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건설도 괜찮았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부 포기를 좀 하겠죠. 재정을 좀 강화해서 뭐 인프라를 좀 더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연결고리는 경기 쪽의 침체 요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가 다시 오르더라도 하반기 이슈고 중국은 결과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내수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그럼 연임을 하려면 네. 내년 10월에요. 그러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앞두고 하반기에 건설 투자를 지금보다는 늘릴 거라고 지금 네. 사실 부동산 네. 지금까지는 억제 기조였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좀 공급 확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상승을 하더라도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뭐 어떤 기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나요? 아니면 중국은 좀 한국이랑 달라서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네. 다른 지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중국이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이나 혹은 이제 인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아예 안 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하반기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역에 성공하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게 사실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좀 많이 땡겨와서 지금 규제를 좀 숨가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너무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이완하는 차원에서 뭐 어떤 감세라든지 네. 혹은 조금 그 당근을 주는 정책을 쓸 것 같긴 한데 하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 이제 가을이 마지막 당대예요. 집권 9년 차에 이제 그 저희가
몇 중전에 하는 게 이제 가을에 있는데 그게 네. 이번에 6중전에가 마지막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 고비를 그렇게 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좀 고려할 만한 것들은 외교 쪽, 그러니까 뭐 동계올림픽도 있다 보니까 외교 쪽 노력을 좀 더 한다든지 미중 관계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물론 미국의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당근에 대해서 쉽사리 아주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양성 정책은 안 하는 쪽이 오히려 더 장기 집권에 또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아예 기대를 안 하면 오히려 산업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을 좀 보시는 게 맞고, 예, 전반적인 거시 쪽에서의 운용이 이렇게 부양의 미로 이렇게 묘미를 이렇게 부각시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중국의 부동산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지금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안 잡히죠, 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얘기한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중국 부동산 걱정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 먼저 보시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생기면 중국 고려해도 늦지 않다. 도시화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중국이 지금 현재 이제 간선이나 고속철이 다 생기고 블록화시키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전략을 좀 취하면서 삼선 도시라고 예전에 저희 보지도 않았던 도시들 한 200위, 300위권 밖에 있는 도시들조차도 이제 위성 도시들 형태로 해서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PER 같은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PIR 배율 같은 거 보더라도 좀 살벌한 지역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역세권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근본적으로는 종부세 같은 걸 도입을 해야 되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캐피탈 게인에다 때리는 부동산세를 네. 올해 입법 예고를 했고, 어허. 보통 이게 이제 3년에서 4년은 걸려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조기에 시행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의 시대는 이미 주가 한번 보여줬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청산 뉴스시네요. 아, 네. 아닙니다. 진짜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 그리고 네. 지금까지 많은 중국 전문가분들 모셨지만 역시 그 아. 경제와 함께 네. 이렇게 증시를 엮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역시 김경환 팀장님이 최고세요. 아, 네, 진짜 최고시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첫 주마다 매월 네. 첫 주 월요일에 김경환 팀장님께서 네. 인포맥스 라이브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중간에 질문 중에 이거는 뭐 꼭 말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요. 중국 본토 소비재 ETF는 추천해 주실 게 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소비재보다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끌고 가려는 제조업이 지금은 좀 고평가돼 있지만 좀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보는 게 네, 그게 나을까요? 최우선 전략으로 내년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소비재 1등 기업들은 저희도 이제 자문 주는 상품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좀 포트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존의 마오타이,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그런 먹는 거 위주였거나 네. 아니면 순수 제약회사에서 조금 더 이제 필수 불가하게 가져가야 될 뭐 원격 의료 쪽이나 조금 더 안 보던 소비재들 혹은 국산, 이제 소위 말해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애국 브랜드들 쪽에서 그것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의류라든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워낙 이번에 피트니스 전 국민 시키겠다고 이런 전략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세부 분야로 좀 추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비재가 뭐 다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옛날보다 단순히 의식주에서 저희가 1등주를 뽑았던 전략에서 조금 더 다각화된 그런 세부 분야의 테마들을 조금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조금 하고 있는 상품들이 여전히 소비재가 좀 있기는 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그것도 뭐 하셔도 되는데, 내년으로 본다면 여전히 좀 제조 쪽이나 조금 하드웨어 쪽에 좀 맞춰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한번 질문 드릴게요. 과장판 투자할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직접 투자할 방법은 그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투자 제일 많이 한 종목은 역시나 빅테크, 중국은 그렇잖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뭐 네. 바이두 뭐 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쪽 애들이 지금 거의 2년 내 최저치 근처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네, 네. 이익 대비 레벨로 따지면 네. 역대치로 가격이 싸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라. 일단은 앞에 얘기하신 과창판은 이제 저희 모 운용사들에서 이제 스타 50 이런 걸로 해서 네. ETF가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한중 거래소가 이제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중국의 테마성 ETF나 과창판도 이제 뭐 창업판이랑 섞은 것도 있고 이런 ETF들이 국내에도 직상장되는 걸로 내년에 알고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아마 더 초이스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국내 운용사들이나 중국에서 직접 온 그런 ETF를
이제 테마성이나 이런 성장 인덱스, 중소형 인덱스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이 좀 너무 뜨거워서 조금 공부하시면서 저도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내년에 좀 더 많은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받았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에서 뭐 더 판다라는 동작,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지금 줄이시지 말고 좀 반등을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찌됐건 제가 텐센트 같은 예를 들면은 생태계가 확장하고 뭐 이곳저곳 어떤 국가의 리소스 자체를 집중시켜주는 시대에 받았던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하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각각이 걸릴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기준치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지난 5년 평균 하단에 와 있습니다. 텐센트는. 근데 그 하단이 과연 이제 생태계가 달라졌는데 볼 수 있는 하단위로 볼 수 있냐에 대한 생각이 있고 애널리스트도 결국에는 정책 보고 중국 애들이 추정치를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뭔가 증명을 전 더 해야 멀티플하고 EPS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텐센트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모든 리소스 제조업으로 몰리는 거라면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거나 혁신성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서 그 사업들이 AI건 그게 어떤 반도체 쪽이든 뭔가 좀 그런 곁다리 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회사들이 증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이 좀 시차가 있겠지만 그게 증명이 되면 저는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기 전까지 기존 생태계에서 단지 MS 뺏기고 매출 뺏기고 마진 줄어드는 거 이상으로 저는 더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조금 밴드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격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하반기에 홍콩 항생테크가 어느 정도 본토랑 붙을 겁니다. 좀 이제 위에서 붙길 저희도 바라고 있는데 간극이 줄어들 때 좀 더 이제 다른 전략으로 한 1, 2년을 보시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아까 그 반부패 정책을 썼을 때 마오타이가 5년을 못 들었어요. 네. 그 안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16년 이후부터 그렇게 시가총액이 뚫고 올라갔던 거는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요인도 있었고 반부패 정책의 기조가 이제 약해졌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조가 그 최소한 2년 이상이라고 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는 차라리 후발주자를 보시는 게 맞고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 묶어놓은 투자에 대해서 뭐 KF ETF도 있고 저희 한센테크도 너무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좀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회복할 때 포지션을 조금 더 좀 분산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제 그거는 중국을 투자하신다는 고려를 계속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즐겁고 많이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네 기초부터 요약 네. 정리까지 네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